박종희 작가 단편소설 제목 물수제비 사랑입니다. 아내를 따라서도 가본 적 없는 시장에 갔다. 멋쩍은 표정으로 기웃거리다가 상추를 바닥에 풀어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주름진 손을 치켜들어 손짓하는 할머니에게 고개만 까딱해 보이고 지나쳐 과일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묻기도 전에 점원이 포도송이 하나를 떼어주며 눈을 크게 떠 보인다. 맛있다고 답해주며 싱싱해 보이는 것으로 몇 송이 골랐다. 이어 채소 가게에서 빨간 고추와 풋고추, 쌈으로 먹기 좋은 채소들도 조금씩 샀다. 그러다 아까 그냥 지나쳤던 할머니에게 다시 갔더니 반색하며 맞이한다. 한 입 크기의 꽃상추를 가리키며 한 모듬 달라고 하자 할머니는 싸게 줄 테니 2개 가져가라며 대답도 듣기 전에 검은 봉지에 담는다. 꽃집에 들러 노란 소국도 한 다발 산 다음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차를 몰았다. 발가락이 밴드로 묶인 바닷가재가 수족관 귀퉁이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작은 눈으로 바깥 세상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함지박에는 낙지, 조개, 멍게, 해삼, 꽃게 등 각종 해산물이 꿈틀거린다. 호객을 외면하고 더 둘러볼 자신이 없어 첫 번째 가게로 들어갔다. 주인은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잽싸게 꽃게 한 마리를 들어올리더니 속이 꽉 찼다며 반응을 살핀다. 다른 건 내가 알 턱이 없으나 단지 다리를 뻗어대는 기세가 실해 보여 좋은 놈으로 몇 마리 싸달라고 했다. 들뜨고 바쁜 마음으로 친구 사무실로 달려갔다. 준비해둔 찜통을 꺼내고 여전히 부스럭거리는 까만 봉지를 열자 꽃게가 새까만 눈으로 나를 노려본다. 수돗물을 틀어 씻어내는데 죽기 살기로 뻗어대는 집게발의 기세가 장난이 아니다. 어렵사리 인증 사진을 찍은 후 인정사정 없이 찜통에 앉히고는 유리병을 찾아 소국을 꽂았다. 소리 없이 깔리는 국화향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준비해둔 은박 접시와 마른 안주를 점검했다. 짱구로 통하는 내 친구 김창구는 머리 좋기로 유명한 고교 동창이다. 서울 공대를 가고도 남을 실력자가 일본에 가서 산업 디자인을 공부한다고 해 친구들을 놀라게 하더니 졸업 후 별의별 것을 다 고안해냈다. 특허와 실용신안 등록만 해도 100여 건이 넘고 듣다 보면 대박나지 않은 아이디어가 없다. 다들 그의 성공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겼으나 운이 없는 건지 제품이 미흡한 건지 한 번을 제대로 성공시키지 못했다. 시제품 만들 돈이 없어 쩔쩔매는 것을 보다 못해 투자라 생각하며 돈을 보태주기도 했는데 그 덕에 나는 가끔 그의 사무실을 내 집처럼 쓰곤 한다. 짱구는 지금 일본 출장 중이다. 나는 남들이 선망하는 대기업에 입사해 10여 년간 성실히 근무했다. 그러다 상사와 일처리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감정 싸움을 한 끝에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사직서를 던졌다. 이후 식품회사, LED 조명회사, 의료회사를 전전하다가 현재는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과 팀을 이루어 기업 경영 자문을 하는데 업무의 필수인 입담이 조금 달리긴 해도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을 일 없고 전공한 보람도 느낄 수 있어 나에게는 안성맞춤인 일이다. 책상 위에 포도와 채소를 모양 갖추어 올려놓고 와인잔까지 꺼내놓으니 그럴싸한 식탁이 만들어졌다. 세팅이 마무리될 즈음 도어록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팔짱을 끼고 보란듯이 서 있는데 영수가 들어서자마자 코를 실룩거린다. 꽃게야? 엄청 싱싱해. 인증샷 찍다가 손가락을 2번이나 찔렸어. 퍼덕거리는 꽃게 영상을 보여줬더니 영수는 이내 고개를 돌린다. 손 물려가면서 이런 걸 뭐하러 찍어? 싱싱한 거 보여주려고 그랬지. 영수는 살아있는 걸 보고 어떻게 먹느냐며 얼굴을 찡그렸지만 나는 그저 기분이 좋았다. 그녀의 시선이 국화다발로 옮겨지더니 뭔 꽃을 다 샀느냐며 코를 갖다 댄다.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꽃게를 손질해 접시에 놓아주자와 하고 탄성이 터졌다. 이 정도면 대성공이다. 그녀는 열혈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고기는 아예 안 먹고
생선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식성이 까다로워 보여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건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생각난 듯 덧붙였다. 학창 시절 집에 처음 놀러 온 친구들에게 세연이가 끓여준 꽃게탕이 그렇게 맛있었다고 말이다. 그녀는 꽃게를 이렇게 많이 먹어보기는 처음이라며 손질해주는 대로 열심히 받아 먹었다. 분위기를 보다가 와인병을 들어보이니 눈을 번쩍 뜨며 좋아한다. 붉은 와인이 쪼르륵 소리를 내며 잔에 채워졌다. 오늘 무슨 날이야? 볼에 붙은 게살을 닦으며 그녀가 물었다. 꽃게철이라 그냥 사봤어. 채소도 싱싱하고 완전 내 취향이네. 집에서도 이렇게 장보고 그래?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만 못 들은 척 열심히 게살을 발라냈다. 3년 전 직장을 쉬고 있을 때 아버지가 지인에게 부탁해 들어간 식품회사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입사 초기 재무부서에 근무하던 그녀가 나를 부르더니 법인카드로 술값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며 훈계조로 말했다. 나는 다 이유가 있어서 쓴 거라며 발끈했다. 그녀는 결제 올리기가 거북해서라고 핑계를 대더니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고 우리 회사는 대기업도 아니고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으니 실적을 고려해 비용을 써야 한다고 차분히 설명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한마디로 그녀가 너무 얄미웠다. 이후 그녀가 궁금해 귀동냥을 해보았으나 직원들도 정확한 나이는 물론 결혼 여부조차 모른다고 했다. 간신히 노처녀의 대학원에 다닌다는 사실 정도만 알게 되었을 뿐이다. 어느 날 저녁 늦게 퇴근하다가 우연히 혼자 일하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잘됐다 싶은 생각에 용건을 하나 만들어 사무실로 들어갔다. 업무 이야기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고생이 많다고 말을 건넸더니 그럼 뭐 하나 도와주겠냐고 물어왔다. 시간이 없어 학교에 제출할 리포트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기꺼이 응했고 정성을 다해 도와주었다. 그 후 그녀가 답례로 저녁을 사는 바람에 사이가 자연스러워졌고 시간이 흐르며 까다로운 만큼 개성이 강한 그녀에게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가맹점 관리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홀가분했지만 그녀를 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국리 끝에 내일에 쫓기면서도 리포트 작성을 자청하며 그녀를 만났고 오빠 동생이라 부를 만큼 친해진 뒤로는 간혹 짱구의 사무실에 초대해 와인도 한잔하곤 했다. 지금 하는 일은 어때? 껍데기를 치우고 준비해둔 마른 안주를 올리는데 그녀가 묻는다. 싫은 소리 들을 일 없고 나한테 딱 맞아. 잘 됐네? 오빠 성격에 맞는 일 찾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직장에서 싫은 소리를 견디는 것도 경쟁력이라며 충고인지 지적인지 모를 말을 하며 와인잔을 들었다. 재킷을 벗어던진 그녀의 얼굴과 목이 발그레했다. 평소 조용하고 까다로운 그녀는 뜻밖의 대범한 면도 있는 기분파였다. 언젠가 짱구와 셋이 술을 마실 때는 눈웃음을 치며 어찌나 말을 잘하던지 질투가 날 정도였다. 술잔을 부딪혀가며 노는 모양이 남자들과도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대학 시절 소개팅도 미팅도 해봤으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해 본 적은 없었다. 사랑에 빠진 적은 더더욱 없다. 나처럼 무색무취한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도 드물 것이다. 굳이 핑계를 대자면 내게는 사업에 부침이 심했던 아버지와 잠시도 경제활동을 쉬지 못하는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을 챙겨야 하는 장남의 역할이 끊임없이 주어져 있었다. 아버지 사업이 잘 될 때는 마당에서 축구를 할 정도로 넓은 집에서 살기도 했고, 기울 때는 5 식구가 방 한 칸에 살을 비비며 지내기도 했다. 빚쟁이를 피해 아버지가 홀로 야반도주를 한 적도 있다. 다행히 고등학교 시절부터는 형편이 나아졌으나 늘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고 동생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 번듯한 대학을 나와 취직도 순조롭게 했지만 심정은 바뀌지 않았다. 오래도록 장남의 무게에 눌려있던 마음이 어느덧 성품으로 굳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오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이 미니가 뭐야? 그녀가 거침없이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았다. 구두 소리만 나지 않았지 서부 영화의 총잡이가 따로 없다. 와인이 2잔 이상 들어가면 어김없이 나오는 자세다. 어허, 이거 봐라? 그러는 넌 이름이 영수가 뭐야? 선머슴 같잖아. 그러게, 영수와 민이라니. 당연히 오빠가 영수고 내가 민이인 줄 알겠네. 그녀가 희죽거린다. 언젠가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보여줬더니 가난하기는커녕 부잣집 귀공자 같다며. 지금처럼 무서운 인상이 아니라고 말해주어 내심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다. 하지만 그러면 뭐 하겠는가. 딱 부러지게 내세울 것 하나 없이 그저 그런 아저씨가 되어버린 나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말이다. 그래도 그녀는 그런 문제로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는 않았다. 민이든 영수든 너는 그 자세가 뭐냐. 씁쓸한 기분에 평소 안 하던 시비를 걸어보았다. 알고 지낸 지 여러 해 되었지만 아직도 알 수 없는 것이 그녀의 마음이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말수도 적은데 내 앞에서는 제멋대로 행동하고 말 한마디라도 어긋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화도 나고 내가 왜 이런 여자를 만나나 싶어 밉살맞은 투정을 부려보기도 하지만 그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같은 회사에 다닐 때였다. 회식 후 노래방에 갔다가 우연히 그녀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다들 노래하고 춤추느라 정신이 없었고 나도 같이 어울려 놀다가 중간중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음악 소리가 커서 귀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덮인 그녀의 볼에 살짝 입술을 갖다 댔다. 그녀의 목이 잠시 굳어지는 듯 했으나 이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어갔다. 그날 밤 나는 그녀도 내게 마음이 있구나 싶어 설렘에 잠을 설쳤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어느 날 술 취한 척 입술을 맞추려다가 완강히 거부당하고 말았다. 웃으며 넘겼지만 내심 무안하고 서운했다. 그녀는 나를 그저 만만한 동네 오빠 정도로 여기는 것일까? 가자. 오늘 꽃게 참 맛있었어. 포도도 달아서 좋았고. 오늘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그녀가 일어섰다. 맨날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 실없는 소리를 던져봤으나 역시 대꾸가 없다. 사무실을 나와 전철역까지 걷는 동안 그녀의 모습을 살피니 아까와는 딴판으로 표정이나 걸음걸이가 얌전하기 짝이 없다.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작은 아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대학 4학년 때 선후배들과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하며 진탕 마시고 놀다가 여자 후배와 사고를 쳤다. 그리하여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내가 아들을 혼수로 해오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아내도 마찬가지일 터였다. 배를 누르자 사춘기인 딸아이가 달려나왔다. 네가 웬일이야? 아빠를 다 기다리고? 오빠는? 오빠는 학원에서 아직 안 왔지. 아빠, 나 내일 친구들과 놀러 갈 건데 학원 한 번만 빠지면 안 돼? 엄마가 아빠한테 허락받으래. 그러면 그렇지. 아빠를 소닥보듯 하던 딸이었다. 아내는 이미 허락한 상태였다. 굳이 정의 내리려 하지 않았고 스스로 외면해왔지만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리 없다. 나는 그녀, 영수를 사랑한다. 아내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해야겠다. 마음은 다른 여자에게 두고 아닌 척 살아가는 것도 죄가 아닌가. 하지만 그 충격을 아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머리가 아프다. 가슴은 더 아프다.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처럼 아내가 나를 보내주면 안 될까? 미친놈. 나도 모르게 나지막이 내뱉었다. 신호등을 기다리던 옆 사람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았다. 멱살이라도 잡힐 찰나에 녹색불이 들어와 서둘러 길을 건넜다. 식당에 들어서자 왁자지껄 떠들던 남자들이 손을 들었다. 6개월 만에 동창 모임인데 벌써 거하게 마셨는지 활기가 넘쳤다. 너 요즘 연애하냐? 뭐가 그렇게 바빠?
엉덩이를 붙이기도 전에 상혁이가 소주잔을 내밀며 농을 던졌다. 걔 눈에 똥만 보인다고. 민희가 어디 바람 피울 놈이냐. 옆에 앉은 찬호가 상혁을 핀잔하더니 상혁이 또 여자를 갈아치웠다는 둥 딸내미라면 죽고 못 산다는 둥 그의 죄상을 폭로했다. 나도 대강 아는 이야기다. 짱구는 아직 일본이냐. 이번에야말로 대박날 물건 가지고 온단다. 짱구 이야기가 나오자 다들 내가 민망할 정도로 크게 웃으며 그의 엉뚱한 발명품 이야기에 열을 올렸다. 영석이 너는 이건 잘 있고? 누군가 영석에게 새끼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묻자 찬호가 또 나섰다. 일편단심이지. 영석이는 아내가 미국에서 일하느라 떨어져 산 지 오래됐는데 마누라 같은 여자가 따로 있다는 거 우리 동창들은 다 알잖아. 기혼자들의 대화치고는 파격적이었지만 누구 하나 부자연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껏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2차로 옮긴 호프집에서 술 기운이 오르자 저마다 인생에 대해 한마디씩 보탰다. 우리도 벌써 40대 중반이네. 이쯤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 별거 있냐. 마누라 있고 애들 건강하면 최고지. 우리 나이에 내 행복을 찾아가도 되는 걸까? 맥주잔만 만지작거리던 내가 한마디 던지자 시선이 집중됐다. 미니 입에서 나오기엔 충격적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좋아하는 여잔데 순수하게 친구로만 지낼 수 있느냐는 거지? 고작 그 말이야? 난 또 편한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물어본 거라고. 얼버무리자 다들 실망하는 기색이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사고치는 거지. 우리 나이에 무슨 순수 타령이야? 사고 좀 치면 어때? 친구들의 허세 섞인 대화 속에서 내가 원하는 해답은 없었다. 비틀거리는 불빛만큼이나 혼란스러운 밤거리를 홀로 걸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거리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밤을 즐기고 있었다. 양화대교 중간쯤에서 난간을 잡고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무심한 강물은 도시의 빛을 품고 어둠 속을 굽이치고 있었다. 영수야. 묵직한 진리가 되어 흐르는 강물을 향해 목청껏 불렀다.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2번을 더 불렀으나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나 자신조차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없었다. 집에 들어가니 아내는 자고 있고 아들의 방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문을 열고 고생한다고 하니 아들은 고개만 꾸벅한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아내가 기척을 느끼고 어서 자라고 한다. 아내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다음 날 영수를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보면 반갑게 손을 흔들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단풍나무 아래라는 이름의 카페로 들어갔다. 잔잔한 음악과 말린 꽃 장식이 가을 분위기를 더해주었고 수제 쿠션이 놓인 의자들은 온화한 느낌을 주었다.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으려는데 주인인 듯한 여자가 다가왔다. 저기, 언니가 이쪽에 앉으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가 입구 정면이라서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지금 뭐라는 겁니까? 이 아저씨가 누구 잡아먹나요? 영수가 낚아채듯 쏘아붙였다. 우리도 장사를 해야 하니까요. 아니, 됐습니다. 그제야 여자의 의도를 알아차린 나는 당황스럽고 창피해 영수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영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분이 뭘 어쨌다는 거예요? 그쪽이야말로 한결 더 들어 보이시는데. 영수는 주인 여자를 노려보며 사과를 요구했고 결국 사과를 받아낸 뒤에야 카페를 나왔다. 예상 밖의 모습이었다. 씩씩거리는 그녀를 보며 나는 나만 그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는 확인을 받은 듯 흐뭇했다. 그녀는 예전에도 내게 큰 의리를 보인 적이 있었다. 내가 이직 문제로 힘들어하며 술에 취해 전화했을 때 자정이 넘은 시간에 택시를 타고 달려와 나를 위로하고 집까지 부축해 주었다.
그 덕에 나는 용기를 내어 사직서를 냈고 지금의 직장을 찾을 수 있었다. 장소를 옮겨 와인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 영수야, 고맙다. 내 편 들어줘서. 편든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한 거야. 우리는 대학로 소극장에서 연극을 보았다.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지는 공연이었다. 연극이 끝나고 배우들과 사진 찍는 시간이 있었는데 영수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억지로 찍기는 했지만 뒷맛이 떨떠름했다. 엊그제는 나를 위해 싸우더니 왜 사진 찍는 건 꺼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그 이유를 물었다. 사이트에 사진을 올린다잖아. 영수의 말투에 불평이 섞여 있었다. 그게 어때서? 나랑 사진 찍는 게 창피해? 그럼 오빠는 다른 사람이 그 사진을 봐도 상관없어? 마나님이 봐도 순수한 친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느냐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봐, 못하잖아. 순간 화가 치밀었다. 내 가족에 대해 언급한 적 없던 그녀가 갑자기 아내 이야기를 꺼낸 것이 불쾌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리가 어떤 출발선에 섰다는 기분도 들었다. 차 안에서 나는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다. 가족처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듯 말했다. 하지만 영수는 차갑게 대꾸했다. 미쳤어?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는 친구야. 설사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노력은 해야 해. 정상인 사람이라면 말이야. 그렇지 않다면 오빠는 지금 두 사람을 농락하고 있는 거야. 아니, 셋이네. 오빠 자신까지. 그녀는 한바탕 열변을 토하고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나는 뭐라 대꾸하지도 붙잡지도 못했다. 오로지 참담하기만 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연락하지 않았다. 구구절절 맞는 말만 한 그녀에게 뭐라 할 말도 없었다. 아무리 그렇다 한들 그렇게 한 방에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불안한 듯 일에만 열중했다. 그동안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는데 일에 몰두하다 보니 성과도 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다. 하루가 점점 길어졌다. 세상살이가 지옥살이 같았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정할 수도 없었다. 가을 여행을 결심하고 휴가 신청을 했다. 예전에 가본 적 있는 거진항 인근의 높지 않은 산이라도 올라가 볼 참이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했던가. 가족에게서도 그녀에게서도 벗어나고 싶었다. 서울을 빠져나가자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기분이 들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애써 풍경에 심취했다. 남산은 아직 푸름을 자랑하고 있는데 차창 밖 풍경은 먼 산등성이부터 힘을 잃은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깨와 허리를 최대한 펴고 성큼 다가와 있는 가을을 맞이했다. 한참을 달리다 저수지가 보이는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잠시 여유를 즐겼다. 한 소년이 물가에 서서 제법 익숙하게 물수제비를 뜨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손을 떠나 수면 위를 통통 튀며 달리던 돌은 얼마 가지 못해 맥없이 물속으로 사라진다. 거진항에 도착해 나무 계단으로 만들어진 산책로를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한참을 가자 제법 큰 소나무들이 얼기설기 햇볕을 막아주는 오솔길로 이어졌다. 인적이 없으면서도 다정한 느낌이 드는 게 혼자 하는 여행의 제격이었다. 어느 순간 계곡물 소리가 들려 발을 멈추고 둘러봤는데 알고 보니 바람에 오는 나뭇잎 소리였다. 흔들리는 단풍잎 사이로 보이는 동해바다는 수평선과 하늘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넓고 파랗게 펼쳐져 있었다. 장엄한 풍경을 공허한 가슴 속에 꾹꾹 눌러 담고 싶은 충동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바다 냄새와 함께 바람에 실려오는 진한 솔량이 코끝에 몰려든다. 복잡했던 머리가 맑아지면서 왠지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다. 멀리 금강산이 보인다는 응봉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김일성 별장으로 불리는 명소들을 거쳐 화진포로 내려갔다. 늦은 점심을 해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길을 걸었다. 먼 길을 달려온 가을바람에 노란 벼 이삭이 흔들거리고
군데군데 볕단을 쌓아놓은 바둑판 같은 논도 보였다. 탁 트인 들녘을 바라보며 한참을 더 걸었다. 갈대숲에서 사각거리며 나는 소리의 화음이 너무나 아름다워 흡사 자연음악회장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다. 아니 억새인가. 자세히 보니 하얗고 가지런한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갑자기 마음속 한편에 웅크리고 있던 뭔가가 북받쳐 올라왔다. 그녀였다. 그녀의 겉모습은 부드러운 억새인데 속은 거칠기 짝이 없는 갈대가 틀림없다. 재빨리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기고 평온함을 유지했으나 마음이 시계추처럼 돌아간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불청객을 털어내고 발길을 서둘렀다. 멀리 언덕배기밭 한편에서 일하고 있는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애써 밀레의 명화를 감상하는 기분을 불러들이며 가까이 다가갔다. 다정해 보이는 노부부가 고구마를 캐고 있었다. 밭두렁마다 굵고 실한 고구마들이 나뒹군다. 이제 그만 캐고 싸게 담기나. 아들하고 언제 다 가져갈 길에 캐던 거나 마저 캐고 따온드래요. 할머니가 둑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일하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쳐다보았다. 고구마 캐는 게 재밌어 보여서요. 두 분은 같이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너무 늙어서 그렇지. 한 70년 이상은 붙어 살았을 거구만. 주름살에 가려 표정이 드러나지 않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슬쩍 보며 대답했다. 무척 사랑하시나 봐요. 사랑은 무엇인? 발자국이 인연이다 여기면서 사는 거지. 할머니가 입을 꾹 다물고 하회탈 웃음을 짓는다. 할아버지의 속을 다 알고 있다는 투다. 문득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후 빚에 몰려 야반도주했던 시절이 떠올랐다.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지자 천석군의 딸이었던 어머니가 시장에서 배춧잎을 주워와 죽을 끓여 먹인 적이 있었다. 빗바래고 시든 푸성기를 소쿠리에 담아 들고 숨듯 부엌으로 들어가는 어머니를 본 나는 아버지를 증오했었다. 달고 맛있으니 사라는 할머니 등살에 못 이겨 2만 원어치의 고구마를 둘러매고 고행하는 수도승처럼 길을 걸었다. 민박집을 찾아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 일찍 일어났다. 마을을 벗어나자 계곡마다 희뿌연 안개가 내려앉아 수묵화처럼 부드럽게 산을 감싸고 있었다. 차창에 부딪히는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쳐간다. 간간히 떠오르는 그녀를 바람에 띄어보내고 홀가분한 마음을 강요하면서 한참을 달렸다. 창문을 닫고 라디오를 틀자 귀에 익은 음악이 흘러나왔다. 숱하게 듣고 따라 부르기까지 했던 노래가 분명한데 공명도 가사도 생각나지 않고 그녀의 얼굴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망설임 끝에,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더는 견디지 못하고 길가에 차를 세운 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한참을 기다렸으나 받지 않는다. 그대로 포기하고 방금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유를 부리며 바닷가를 거닐었다. 갈매기는 속절없이 끼룩거렸고 동해바다의 거친 파도가 내 마음처럼 몸부림쳤다. 퍼뜩 정신을 차린 척 기지개를 활짝 켠 후 다시 운전대를 잡았으나 그녀에게 붙잡힌 생각은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쫓고 쫓기면서 30분쯤 가다가 눈에 띄는 휴게소에 들어가 차를 세우고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숨가쁘게 이어지는 신호음이 끝나도록 이를 악물고 견디었으나 여전히 받지 않았다. 커피숍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들고 나와 한 모금 마셨더니 뜨거운 돌멩이가 가슴속을 핥히고 지나가듯 거칠게 목구멍을 타고 내려간다. 다시 버튼을 눌렀다. 그렇게 받지 않던 그녀가 드디어 전화를 받았다. 오빠 지갑에서 사진 봤어. 좋아 보이더라. 나 지금 어디 좀 가고 있어요. 그러고는 뭐라 대꾸할 겨를도 없이 끊어버렸다. 한때 지갑에 가족 사진을 끼우고 다니다가 그녀와 친해지면서 슬그머니 뺐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말할 수 없었으리라. 사랑의 감정은 물론 자기를 선택해달라고는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보나 마나 나보다 수백 배는 더 갈등하고 괴로워했을 게 틀림없다. 그녀의 성품상 차마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갑자기 목덜미가 뜨거워지면서 그녀가 가엾고 그리웠으나 당장 달려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녀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방법을 생각해 본 후 컵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다시 버튼을 눌렀다. 또 받지 않는다. 잠시 시간을 두었다가 다시 걸어 한참을 기다리자 마침내 받았다. 영수야, 내가 다 잘못했다. 우유부단하게 행동했던.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이 전화 주인과 아는 사이십니까? 예?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마주오는 트럭과 부딪혀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여보세요?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는 사이시죠? 넋이 나간 채 전화기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집어들었다. 어느 병원으로 갔습니까? 청주라고 했다. 얼마나 다쳤느냐고 묻자 상태를 몰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부들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고 보호수를 둘러싼 나무 철책을 붙잡았다. 이제껏 내 생각만 했지 그녀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 청주에는 왜 갔을까? 급히 차에 올라타려는데 다시 전화기가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어떡해요? 지윤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대. 왜? 왜 다쳤어? 뭘 또 잘못 먹었는지. 학교가 발칵 뒤집혔대요. 119가 와서 싣고 갔는데 호흡곤란에 의식도 없다나 봐. 내가 전화를 바로 못 받았었는데 어쩌면 좋아요. 어디에요? 빨리 와요. 빨리.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머릿속까지 울렸다. 아들 녀석이 어렸을 적 무화과를 먹고는 온몸이 붓고 기도가 막혀 죽다 살아났었다.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밀어넣고 나를 숨겼다. 이봐요. 괜찮아요? 고개를 젖혀 허공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은 파랗게 드높았고 하얀 구름 사이로 소년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힘을 잃은 채 사라져가고 있었다. 허겁지겁 차에 올라타고 가다가 차량 행렬을 기다리는 동안 연거푸 전화를 걸었다. 작품 해설입니다. 박종희 작가의 단편소설 물수제비 사랑은 중년의 가장이 겪는 삶의 권태와 그 틈새로 스며든 뒤늦은 사랑,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담담하면서도 극적인 서사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소설은 주인공이 아내 몰래시장을 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시장 풍경 속에서 그는 묘한 설렘을 느낍니다. 싱싱한 꽃게와 포도, 그리고 노란 소국 한 다발을 사는 그의 모습은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라 친구 짱구의 빈 사무실이었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아내가 아닌 직장 동료였던 영수라는 여성입니다. 주인공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니다가 현재는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겉보기에는 번듯한 직장과 가정을 꾸리고 사는 평범한 가장이지만 내면은 장남이라는 책임감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무색무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영수는 신선한 자극이자 숨구멍 같은 존재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까다롭지만 개성 있고 때로는 당돌하게 주인공을 대합니다. 주인공은 영수를 위해 꽃게를 찌고 와인을 준비하며 그녀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 뒤에는 언제나 불안과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주인공은 자신을 영수라고 부르며 허물없이 대하는 그녀에게서 묘한 해방감을 느끼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알 수 없어 애를 태웁니다. 소설은 주인공과 영수의 관계를 통해 중년 남성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주인공은 순수한 사랑이 가능한지 묻지만 친구들은 이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나 사고로 치부합니다. 이러한 주변의 반응은 주인공의 고뇌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그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고백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서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깨뜨릴 용기는 내지 못합니다. 그저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처럼 아내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비겁하고도 모순적인 상상을 할 뿐입니다. 갈등은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고조됩니다. 카페에서 주인공을 원조 교제 상대로 오해한 주인과 싸우는 영수의 모습에서 주인공은 그녀의 마음을 확인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영수는 선을 긋습니다. 대학로 연극 관람 후 사진을 찍자는 제안에 영수는 주인공의 지갑 속에 있는 가족 사진을 언급하며 우리가 친구가 아니라면 세 사람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이는 주인공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영수는 주인공의 아내가 받을 상처까지 고려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떠난 동해 여행에서 주인공은 70년을 해로한 노부부를 만납니다. 발자국이 인연이라 여기며 산다는 할머니의 말에서 그는 잊고 지냈던 부모님의 모습과 아내와의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려는 찰나 운명은 가혹한 결말을 준비합니다. 영수는 주인공의 가족 사진을 보고 괴로워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가고 동시에 주인공의 아들에게서 호흡곤란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아내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두 통의 전화 앞에서 주인공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절망합니다. 소년이 던진 돌멩이가 물수제비를 뜨다가 결국 물속으로 가라앉듯 주인공의 위태로운 사랑도 비극적인 현실 속으로 침몰하고 맙니다. 이 작품을 읽으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제목인 물수제비 사랑이 품은 중의적인 의미였습니다. 물수제비는 물 표면을 튕기며 경쾌하게 나아가지만 그 비행은 찰나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주인공이 느꼈던 뒤늦은 설렘과 일탈은 물 위를 튀어오르는 돌멩이처럼 잠시나마 그를 비상하게 했지만 결국 현실이라는 깊고 어두운 강물 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음을 작가는 제목을 통해 암시한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주인공의 감정선이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40대 중반이라는 나이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가장 무거운 짐을 지는 시기입니다. 주인공이 시장에서 꽃게를 고르며 느꼈던 그 소소한 설렘은 어쩌면 사랑 그 자체보다는 팍팍한 삶에서 도망치고 싶은 탈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책임감이라는 갑옷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고 싶은 욕망 말입니다. 저 또한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나 일탈을 꿈꾸곤 하기에 주인공의 흔들리는 마음을 무조건 비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냉정한 결말을 통해 우리에게 묵직한 교훈을 던집니다. 영수가 내뱉은 세 사람을 농락하는 것이라는 말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주인공의 양심을 찌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 해도 결국 그것은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임을 소설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연인과 아들의 위급 상황이 동시에 터지는 설정은 인과응보라는 고전적인 주제를 넘어 선택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한쪽도 선택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절망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독자로 하여금 서늘한 공포감마저 느끼게 합니다.